네, 제1차 세계대전 제7부입니다. 그 1792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프랑스 혁명군하고 포병 중위로 일을 시작한 나폴레옹이 전투를 참 잘했습니다. 뭐 나폴레옹은 뭐 손자병법을 그 베개 삼아 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뭐 오스트리아며 뭐 독일군들 뭐 족족이 물리치니까 1793년부터 이 나폴레옹에 대한 완패 경험이 말이에요. 유럽 각국 군으로 하여금 군사교육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옛날처럼 뭐 장성들이 전투 경험 이야기 보따리나 풀어놓고 뭐 예비군 선배들한테 뭐 사격이나 배우던 그 당나라식 수공업 군대의 시절이 사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1801년에 처음으로 왕립 군사 학교를 만들고요. 처음이 아니죠. 독일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또 비간섭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던 미국조차 1802년에 웨스트 포인트를 만들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나폴레옹 전투에서 연패했던 그 프로이센 독일군이 말이에요. 자기 비판에 들어가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806년 예나 전투 같은 경우는 또 참패했어요. 예나에서 또 참패합니다.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해요. 이제 프로이센 그 군사 전체 체계를. 그래서 내세운 게 뭐였냐면 장교 중심의 전투 전략 활용에 관한 거였는데요. 거기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빌둥이라고 그래갖고 교양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장교 만들기가 사관학교의 그 목적이었다고요. 뭐 대포도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고 소총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칼이나 차고 덤벼들고 닥치고 돌격해버리면 뭐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장교 중심의 장교를 잘 키워야지 이제 사병들이 키워지니까. 그래서 하노버 군대에서 이제 있었던 그 샤론 호스트가 말이에요. 전쟁이란 건 정말 웃기는 거지만 이거 불가피할 때가 있다. 그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잘 싸워서 일찍 끝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를 파악을 해봤더니 그 승전의 그 원인이 한 2개 정도가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신념을 갖고 있더라. 애국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보병과 포병이 따로 놀지 않았다. 긴밀하게 협력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만들려면 기존에 있었던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러시아, 뭐 영국의 귀족 네트워크를 갖고는 이런 군대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귀족 자제 장교 절반이 글을 쓰지도 못했고 계산도 할 줄 몰랐고, 나머지 장교들은 뭐 계급장만 달면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일파를 해버리고 그 귀족 네트워크를 일단은 파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민 중심의 장교 육성 과정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하노버에서는 이제 어려웠어. 그래서 프로이센으로 옮겼습니다. 프로이센이 훨씬 더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프레드리 3세 대왕이 이미 밀리터리 스쿨을 하나 갖고 있었고 귀족 장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한계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샤론 호스트한테 그 장교 사관 그 교육을 맡겨요.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 프레드리 대왕의 사관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학문이 뭐냐면 예술하고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철학과 맞구나 그래갖고 이제 수학하고 지리학을 또 추가하고 특별히 이제 역사학을 추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관 교육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이제 폰 클라우츠비츠라고 하는 이제 서구 최고의 그 전략가 있잖아요. 전쟁론을 썼던 클라우스비츠가 이 사람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 독일군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문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군이 이제 어디를 가든 간에 이제 그림을 그림을 모으고 또 유명한 그 서적 같은 거 잘 사 모으고 이제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개혁이 1806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 1813년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군대를 완전히 개혁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개혁이 진짜 됐는가가 실험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1815년 워터루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바로 프로이센 장군 2명이 나갑니다. 그나센나우하고 블리처 사령관이 나오는데 웰링턴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두 장군이 잘해서 이긴 거예요. 워터루 전투가. 그 나폴레옹을 물리쳐버렸다고. 이 프로이센의 두 군대가 이 장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은 장군이 나가서 이긴 거예요.
이때부터 프로이센은 말 그대로 전투에 대해서는 귀신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샤른호스트는 말이에요, 본격적인 사관학기를 만들어서 군사력의 그 군사력이 성립하려면 군인들이 공통된 신념, 애국심, 애향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귀족임네 뭐 이런 봉건 정신도 아니고, 뭐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뭐 이런 극우적인 민족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고향으로서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향심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정의로움이 무엇인가를 가리켰고요. 그러면 철학을 되게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귀족 네트워크를 타파하고 평민 네트워크로 장교 조직을 만들었어요. 무수하게 많은 평민 장교들이 봉건 질서를 거부하면서 애양심으로 뭉쳐서 프로이센 군대로 들어왔죠. 이 프로이센 교육 체제를 모방한 일본하고 한국 육군사관학교도 이 애양심이라고 하는 거를 애양심으로 하지 않고 뭐로 했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바꾸고요. 6.25 전쟁 이후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공으로 바꿔버립니다. 과연 반공이라고 하는 사고 방식 하나 갖고 애국심이 나올까, 그게? 그냥 엉터리지 뭐 좀 이게. 만약 중국이랑 합세해갖고 일본을 싸우게 되면 그 반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저 동기로 작용을 해요, 저 전투에? 엉터리. 또 샤른호스트는 과거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월급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아니라, 일단 전투에 참여하거나 어떤 뭐 전략적 전술적 개선을 이룬 장교들이 있다면 그 성과급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작전, 병참, 뭐 협상, 동맹 같은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참모부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참모총장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였죠.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식하게 뭐 닥치고 돌격하라 이런 사령부가 아니라, 이사회처럼 여러 부대 참모부장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의견을 서로 듣고 의견을 집중시킨 다음에 이제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참모총장 조직을 만들었다. 또 병참부도 따로 뒀어요. 그래서 병참하고 무기 이런 그 공급을 군사전략 내부로 일어나 있던 사람이 샤른호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참모부에서 결정된 부분들은 이제 중견급 이제 장교들한테 내려가야 되잖아. 또 장교들도 또 거기에 맞춰갖고 사병들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군은 전투에 나가면 일단 그 전화 통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전통을 만들어 놔요. 이런 거는 다른 나라 군인들이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항상 교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히틀러마저도 연락병이었잖아요. 또 합동작전사령부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연합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랑 연합을 하면은 뭐 지들 멋대로 놀았거든.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뭐 막 이랬거든. 근데 독일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령부장을 총사령관을 뭐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교체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서로 갈등하지 말고 이제 전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구태도 버렸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원래가 불확실성이 가득한 건데,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한 사령관이 무슨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현장에 먼저 가 있는 장교들한테 의견을 다 취합을 해갖고 전체를 다 판단하게 만들었다고. 따라서 장교들은 내려오는 명령이든 자기가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소스를 갖다 주든 간에 그 현장을 잘 파악하는 그 비판 능력을 키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판 능력을 키우려면은 그 사관학교 교육 자체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이센 군사학교가 이 교양 교육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에 근거를 했다고. 까라면 까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 장교들이 자율성이 되게 크다고요. 그래서 이 자율성이 뭐 가끔은 문제도 일으켰지만은, 그 자율성이 실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전장에서는 아주 거대한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명령은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독일군이. 전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이 명령이 불법이다 싶으면 장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양과 도덕에 확실했던 그런 독일 사관 학교였고, 샤른호스트는 간부 후보 학교를 또 만들고 위탁 학교도 만들고 전투 교육사도 만들어 가지고 뭐 필드 교육뿐만 아니라
뭐 교양, 뭐 전술, 경제학, 역사학 다 가르쳤는데 특히 역사학 교육이 제일 중요해서 그 전투교육사령부에서는 일주일에 7시간 7학점이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라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칼 폰 클라우스비치였다 그 말이죠. 그 프로이센군은 이제 1844년부터는 이제 장병부터 이제 장교에 이르기까지 전인 교육을 목표로 삼고 이들이 배운 게 뭐냐면 라틴어, 독일어, 수학, 역사, 지리, 미술, 종교, 자연, 철학 이런 것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올라가서 이제 프랑스어도 이제 들어오고 영어도 들어옵니다. 외국어를 굉장히 소중히 했죠. 왜냐하면 포로를 잡았을 때 포로한테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거의 필수였어요. 장교들은. 뭐 좀 더 뭐 프랑스에 좀 집중된 사람, 영어에 집중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또 실제 전장에서 그 전투의 효율성을 실제 경험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자꾸 적용을 해보는 거죠. 또 1,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군사 기술, 교양 이런 거를 배우지만 3학년이 되면 이제 뭐 전쟁사, 점령학, 또 장교의 의무, 뭐 군법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문학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세이스가 전쟁론을 만들어서 그 샤론 호스트의 그 군사 교육 체계를 완성을 하죠. 그래서 1871년 이제 비스마르크가 보불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독일군이 이긴 이유는 장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생님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만큼 군사 교육이 아주 철두철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48년 이제 독일 단독으로 전쟁을 시행했던 홀스타인 분쟁부터 1871년 보불 전쟁까지 한 60번 정도 전투가 있었는데 50승 3무 7패했습니다. 뭐 이제 막강한 독일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연전연패했던 독일이 참 사관학교 하나 잘 운영하고 군사 교육체를 개혁하면서 상당히 아주 막강한 군대로 자라났다는 거죠. 잠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더 올라가 보자고요. 파리로 들어온 독일군이 말입니다. 사령부를 세우잖아요. 리츠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사령부를 세웁니다. 그때 공짜로 쓴 게 아니에요. 임대를 해갖고 월세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현지 아름다운 여성 하나 지나가면 쫓아가면서 꽃을 갖다 바치면서 연애를 했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군인은 뭐 남자 아니야?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의 바랐고 또 모든 술집이나 레스토랑에서는 프랑스식으로 팁을 남겼고 또 가끔 이제 독일군하고 이제 파리 시민 사이에서 이제 멱살잡이 사건 같은 게 자지부리한 일들이 벌어지면 독일 군인한테 먼저 벌을 줬어요. 이런 독일군을 무슨 악마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게 영국과 미국의 역사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악마 짓을 영국군하고 미군이 직접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캄프라 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국군은 좀 덜했지만은 미군은 파리를 식민지로 파악해가지고 강간을 일삼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첫 발을 디뎌놓고 미군이 독일군과 싸우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프랑스 여자를 강간하는 거였어요. 아이젠하워가 보다 못해갖고 19명이 미군을 본보기로 처형해버렸습니다. 쉘부르크는 노르망디 들어오기 첫 도시 아니야. 거기서 3,000명의 강간 사건이 벌어져요. 헐리우드 영화 그 탱크 영화였어요. 퓨리라고 있어요. 퓨리. 그 영화를 보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인데 어디 건방지게 샤만 탱크가 타이거 탱크를 부쉈다는 거야. 타이거 탱크는 비행기에 의해서만 몇 대가 부쉈지 미군의 저기 탱크에 의해서 부쉈은 적이 한 대도 없어요. 탱크는 몰아보지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거기서 진실이 딱 하나야. 거기 그 영화 보면 독일 여성 강간하거든요. 미군들이 아무렇게나. 그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아이젠하워는 말이에요. 미군 사령부가 말이야. 프랑스 돈을 미국에서 인쇄해 갖고 들어와서 프랑스에서 갖다 쓰는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 새끼들이 하는 짓이 이래요. 하물며 북한군도 남한에 내려왔을 때 북한 인민폐를 갖다 줬다고 그때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 가게 아줌마한테 아줌마이 우리 통일되면 이 인민폐가 이게 우리나라 돈이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그거 받아 쓰세요. 이랬다고. 싫어요. 아이고 제발 써주세요. 사정을 했다고. 근데 미군은 뭐야? 자기네가 프랑스 돈을 인쇄를 해갖고 갖고 와서 그냥 마구마구 뿌려대고 썼다고 말이야.
이런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독일군 포로 90만 명도 허벌판에 던져버리고 굶겨 죽였잖아. 내가 지금 독일군을 옹호하고 미군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거짓말로 독일군을 왜곡하고 진짜 악마처럼 굴었던 미군의 행동은 싹 숨겨버리는 이 승자의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자동차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앞부분을 들어 올려야지 자동차가 살잖아. 이 역사라고 하는 자동차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자기 눈을 구덩이 쪽으로 이렇게 눈을 기울여서 보면 그게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역사를 왜곡하는데 동참하는 거지? 앞부분을 으쌰으쌰 들여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뭘 누굴 뭐 독일군을 지지하고 무슨 뭐 미군을 지지하고 뭐 누굴 비판하고 그래. 지금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뭐 편드는 게 아니라고. 1802년에 이제 그 미군이 웨스트 포인트를 만들어도 70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포로이센 체계를 들여옵니다. 1872년에 포로이센 체계를 들여와서 미국 군사교육에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에 이제 외국어라든가 철학, 화학, 물리학, 논리학, 뭐 문학, 역사 이런 걸 다 갖다 넣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게 되나? 안 된다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형식은 모방했는데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 미국하고 일본이 똑같이 세계사 과목을 빼버립니다. 지역학 과목도 빼버리고 문학도 빼버리고 미술도 빼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자국의 역사하고 군사 기술 수업만 합니다. 역시 이거 방법 없는 거야. 이게 민족성이랑 그대로 맞는 거예요. 민족성이랑. 공학적이고 기계적이고 노예적으로 사관학교를 운영한 게 바로 웨스트 포인트예요. 일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존 퍼싱 미군 총사령관도 군사작전이 뭔지를 몰랐고 조지 마샬도 아무 준비가 없이 들어와가지고 참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가난해서 학비 못 내는 애들이 갔던 곳이야. 원래 육사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육의 질도 굉장히 형편이 없었다고. 그래도 프로이센 거 들여왔다 그래갖고 19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조금 그래도 프로이센 스타일로 공부를 했던 애들이 있어. 걔가 누구냐면 웨스트 포인트 수석 졸업생 더글라스 메가더, 조지 패튼, 아이젠하워, 오마 브래들리 이런 애들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프로이센 스타일로 장교 교육을 받은 애들이야. 얘네들이 1차 세계대전 때는 참전을 못했다고요. 왜냐면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갓 졸업한 애들이잖아. 아예 브래들리는 뭐 학생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접 참전한 게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 그래도 작전을 제일 잘 짰다는 거 아니야. 미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성들이 모여있던 게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잖아요. 메가더, 패튼, 아이젠하워, 브래들리 뭐 이런 애들.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또 교육이 엉망진창이니까 한국전쟁,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대 미군 사령관들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 상대를 얕잡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무기가 작전 같은 거 필요 없이 너무나 신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뭐 사령관 실력은 반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미군의 작전 실력이라고 하는 게 온통 거짓말밖에 안 하잖아. 이 사령관들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 사령관들이 어리버리해갖고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프랑스군 조직을 모방해서 자기네들 군대를 조직했다고요. 이런 오합지졸 장군들이 그나마 그래도 나폴레옹이라도 읊조리게 된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라고. 아이젠하워처럼 아이젠하워 혹은 뭐 조지 패튼처럼 어떤 철학을 어느 정도 갖고 있던 그런 시대가 딱 한 시대에 있었다고. 미국이. 이 모두 다 프로이센 덕덕이고요. 게다가 딱 하나가 프로이센 덕덕이라고. 여기서 근데 잠시 건문을 좀 보자고요. 한국에 프로이센을 모방한, 영국군을 모방한, 미군을 모방한 한국 육사거든요. 일본은 또 덤으로 모방했겠지.
갈 길을 모르는 것 같아. 한국 육군사관학교를 가만 보면 가는 길에 잠깐 검문 좀 해보자고. 한국 육사생도 복장하고 옷 색깔, 그 미국 웨스트 포인트를 모방했지. 미군이 지금 한국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갖고 교육도 그렇게 어리버리한 거 아니야 혹시? 한국 사관학교는 말이야, 내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 과목을. 한국 사관학교는 말이야, 타국과 전쟁한다면서 말이야, 타국에 대한 역사를 안 가르쳐. 타국의 언어 교육도 겉으로만 번지를 하지. 되게 등한시하고 있는 게 보이고, 학생들한테 생활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주나? 그리고 위탁 교육을 시키는데, 이 위탁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이야, 이게 어떤 국방이라든가 이런 문제 갖고 이렇게 위탁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관생도들 특별 영전시키는 교육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사를 다니다가 전과해 갖고 의과대학을 들어가거나 유학 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육군사관 생도들한테 가슴에 헛꿈을 꾸게 만들어 놨다고 지금. 게다가 사관학교가 무슨 요새야? 학교에서 보완할 게 뭐가 있다고, 무슨 군 비밀이 그 안에 있다가 민간 출입 금지시키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권총들이 기관 난총들이 되고 말이야. 무슨 사고만 터지면 감축에 급급하고 위기 대처 능력 자체를 못 키우잖아. 교육 과목도 마찬가지야. 중학교처럼 무슨 교시별로 만들어 놨고 말이야. 군무원이래. 교수를 교수를 군무원이라고 부르면서 무슨 짬밥 직원처럼 취급해가지고 국방을 위해서 열심히 도서관 돌아다니고 해외 사례 탐방 나가야 되고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전쟁사 탐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주변 학문도 연구해야 되고, 무기체계 연구를 위해서는 적국하고 유사한 체계를 가진 나라를 방문해서 연구를 해야 될 교수들을 갖다가 방학도 없이 그냥 방 안에 가득 가둬놨어. 코로나 이렇게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은 모두가 다 코로나 환자처럼 학교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해놨어.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또 논문도 중시하지 않아요. 그 사관학교 교수들이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니까 장교들이 뭘 배우겠냐고 얘네들한테. 이따구로 했다는 오스트리아 당나라 군대 돼버립니다.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엄마가 대신 전투에 나가게 생겼어 지금. 한국군 말이야, 직업군인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중령이며 중이며 이런 장교들 열심히 공부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근데 육사를 이끄는 이 똥별들이 문제라고. 육사에서도 프로이센 체계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똥별들 중에서 독일군의 어느 한 전투라도 제대로 분석하는 군인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봐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말란 말이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하지 않으려면 코스타리카처럼 군대를 없애버리든가.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독일군 장성이랑 장교는 전투를 참 잘했습니다. 파리 50km까지 파죽지세로 들어갔던 빌로우자 사령관이 있어. 러시아한테 참패를 안긴 육사 수석 졸업생 류덴도르프 사령관이 있단 말이야. 유보트의 모든 전략을 다 꾸며냈던 아르놀트 장교가 있고요. 중위 주제, 소위 중위저밖에 안 되는 에드윈 롬멜이 기습전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독일군의 장교들의 능력이 탁월했단 말이에요. 예? 독일군은 말이에요, 에드윈 룸멜을 보면 알겠지만 생각이 깊고 교양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치 시절에도 히틀러 밑에서도 독일군 군대에 유대인들이 15만 명이 있었다고. 그 어느 15만 명 어느 한 유대인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독일군은 유대인을 함부로 대하는 독일군 병사를 처벌했고, 유대인들한테 상해를 가하는 나치 군인들을 영창으로 보냈다고. 제 말이 안 믿기세요 지금? 안 믿기겠죠. 철두철미하게 왜곡된 역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 모든 전쟁이 다 그렇겠지만은 현실은 항상 예외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을 얘기하면 독일군의 경우 이제 일반 병사가 실제로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오면 거절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 항복한 포로를 쏴 죽인다든가 이런 그 명령이 내려오죠. 그걸 거부할 수가 있었다고. 그게 합법이었어요. 독일군 내에서는.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강간해? 그거는 크게 처벌받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센 클라우체비츠의 100년 독일군 전통이었어요. 무기 점검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 무기들이 신형 무기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작동 안 했다고.
딴 나라 군인들은 무기가 들어오면 그냥 갖다 썼어요. 점검할 생각을 안 했어. 하지만 오로지 독일군만 무기를 상시 점검을 함으로써 독일군 무기가 제일 잘 작동을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독일군이 전쟁 준비가 그리고 막심 기관총을 12,500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총에 프랑스, 영국군들이 거의 다 살해된 거예요. 작동을 잘했으니까 기관총이. 이 막심 기관총은 이제 1800년대 말에 그 로스차일드가 인수하는데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독일군이 아주 막강했던 그 기관총이 바로 로스차일드 회사 비커스가 만들어준 거고요. 세상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 이제 독일 얘기를 그만큼 했으면 이제 영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영국은 말이에요. 프라이슨 군사 체계를 들여온 게 1907년에 도무지 자기들 직접적으로 못하겠으니까 프로이센의 교육 체계를 모방을 하게 돼요. 모방을 해서 1907년부터 1912년까지 그 리차드 할덴이라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군사 개편표를 만들어서 프로이센의 체계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보통 영국 장교는 말이에요. 보통 그 공립학교를 나오든가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야 했어요. 영국 장교 70%가 이튼 스쿨하고 헤로우 스쿨 출신이거든요. 악마들이지 뭐 얘네들. 겉으로는 말이야 되게 점잖은 척 착한 척 하잖아요. 교육 자체가 엉망이에요. 한두 명 제외하고는 진짜 악랄했던 인간들이 그 인도의 영국 총독인데 영국 총독 70%가 이튼 스쿨 출신들이에요. 육사도 마찬가지고 장교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당시 영국군은 현역 장교가 13,00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13,000명 중에 작전을 필 줄 아는 장교가 한 명도 없었고요. 그 장교들이 전쟁터에서 막 이지랄이 흐트러지면서 나중에 추후에 수만 명이 또 보강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얘기는 매 한 가지였단 말입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진격하라 그러죠. 장교는 앞장서지 않습니다. 군인 제일 뒤쪽에서 가지고 사병들만 개죽음으로 몰았다고. 솔직히 프랑스는 좀 달랐어요. 프랑스는 장교가 권총 들고 앞장섰다고요. 그러니까 장교가 되게 많이 죽어요. 전쟁에 참가한 장교 19만 5천 명 중에 36,500명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거의 한 20% 죽어요. 근데 영국 장교는 말입니다. 20만 7천 명이 참가했는데 3,680명만 죽었어. 다시 말하면 1.7%만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국군 장교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다는 소리야? 사병들 바깥에 나와서 닥치고 돌격하라 그럴 때 자기는 참모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소리밖에 더 돼? 공립학교 나온 놈들이 뒤에다 그 모양인데 뭐. 이튼 스쿨, 헤로우 스쿨, 럭비 고등학교,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이 모인 전쟁 내각을 보자고. 이게 광고회사야, 정보부야, 내각이야. 온통 선전선동, 인쇄술, 지도 작성, 도서관에 책 뿌리기, 온통 광고. 이 광고회사 맞죠? 온통 거짓말로 범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기야 2000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 그랬거든요. 전쟁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한다 그랬잖아요. 손자병법도 그랬잖아요. 거짓말은 전쟁의 기본이다라고 그랬고, 윈스턴 처칠도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진실이다 그랬고, 우리는 거짓말밖에 안 했다 그랬고, 그랬다고. 로이드 조지도 그랬어. 전시 내각 맡았던 총리도 우리가 한 거는 거짓말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똑같은 거예요. 단 하나의 그림도, 단 하나의 주장도 믿을 수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나토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우크라이나 군대를. 나토는 완전 영국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빠져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미쳤다고 뉴스를 믿어요? 아무튼
영국은 모병제예요. 아직 습관을 못 버려갖고 징병제를 안 했다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징병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병하다 보니까 40만 군인이 40만밖에 안 돼. 게다가 절반이 해외에 파견되어 있었고요. 이 이리저리 예비군 다 합쳐봤자 모인 군인이 25만 명이었거든. 그 중에 절반이 또 예비군이야. 예비군들은 1년에 12일만 훈련 받으면 됩니다. 게다가 노병들이에요. 그래서 8월 5일부터 이렇게 긁어모은 영국 원정군 30만 명이 프랑스로 넘어가는데 그 모습을 본 빌헬름 2세가 독일의 빌헬름 2세가 뭐라 그랬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너저라고 조무리기 같은 군대라 그랬다고. 나중에 이제 뻥도 뭐 신문사에서 뻥도 쳐요. 너저라고 조무리기 같은 영국군을 짓밟아버려라 독일군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너저라고 조무리기 같은 군대라 그랬다. 그뿐이야.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뭐냐면 얘네들 스스로 자기네들을 너절한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났어도 자기네 기념비 세울 때도 기념비에 뭐라 적혀있냐면 너절한 군대를 기념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국의 사령관들이라는 게 죄다 보호전쟁이나 줄로전쟁처럼 창 들고 쳐들어오는 흑인들 총 쏴 죽이면서 즐겁게 전쟁했던 놈들이기 때문에 작전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이름이 존 프렌치라고 하는 사령관이 이 너절한 노병들을 끌고 프랑스로 건너갔거든요. 백전백패를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8월 23일 첫 전투서부터 1914년 12월 24일까지 한 5개월 가까운 전투에 거의 대다수 사망해버립니다. 24만 명이. 이 너절한 군대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11월 20일 후퇴하라고 막 그래서 후퇴도 작전 잘 짜야 되거든요. 후퇴 명령을 잘 내린 에드먼드 알렌비가 아주 유명한 장군이 돼버릴 정도였어. 그러니까 후퇴를 잘 지킨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 되는 말 그대로 엉터리 영국군이었다 이거예요. 그 전쟁 왜 한 거야 그럼? 이제 군이 모자라니까 인도군까지 막 불러 모아 45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45만 명이 1916년까지 전투에 참가했던 인도군 42만 명이 어딘가 사라져버렸어. 다른 데로 배치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도망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42만 명이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저기 숫자에 잡히지도 않아. 1918년 말 전쟁 말까지 근무한 장군 200명 중에 78명이 야전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대 할된 군사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훈련이 잘 됐다고 하는 영국군의 진면목이었다고요. 그럼 영국군만 엉망진창이야? 프랑스군은 더 했어요. 그래도 프랑스군은 열심히나 싸웠지. 독일군 앞에서 기관총 막 갈겨대는데 그냥 무식하게 돌격만 외치다가 그냥 깡그리 개죽음을 당해버리는데 전쟁 개시 8월 한 달도 아니잖아. 8월 일주일 동안 20만 명이 무력화돼요. 무력화라는 소리는 이제 죽었거나 다쳤거나 행방불명됐거나 도망쳤거나 포로가 되면 이제 무력화됐다 그러잖아요. 20만 명이 그렇게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전쟁 5년 기간 동안에 죽었던 43명 장군 43명 중에 21명이 딱 5개월 만에 죽어요. 첫 번째 전투가 그 나라 군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독일은 무기가 너무 좋았다든가 이런 변명이나 해야 되고 말이야. 무기 점검은 안 한 주제. 그래서 조프르 프랑스 총사령관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프랑스 장교하고 군인들을 잡아다가 67명이나 사형을 시키는 이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요. 프랑스 군 체계가 이게 정밀하지가 못했다고. 기관총도 그냥 갔다가 내리 깔렸는데 마구마구 쏘는 바람에 자꾸 덜컥 걸렸기 때문에 일단 무기 점검하는 그 실력자도 없었어. 그러니까는 인도 차이나 군인들을 15만 명인가 불러다가 대다수 그거를 시켰어요. 저기 무기 체계 점검하는 거, 무기 소총 같은 거 닦고 기름치고 쪼이고 이런 걸 일을 시켰다고. 보니까 그 군대들은 뭐 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 개죽음, 이 병참 이런 거 시키고. 그럼 러시아군은 뭐 다 알잖아요. 탄넨베르그 전투에서 진면목을 봤죠. 독일군이 말이야 서부 전선에다가 자기네 군대 90%를 갖다 놓고 이 동부 쪽 러시아 전선에는 단독 자기 군대의 10%만 8군단만 갖다 놨거든요. 게다가 그것도 공격용도 아니야, 방어용이야. 방어 작전만 피웠다고. 근데도 러시아군은
15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9만 2천 명이 포로가 돼버리고 2만 5천 명은 나 살려라 그러면서 러시아로 도망쳐버렸어요. 군인이 몰려왔는데 군인 3명당 총을 하나씩 들고 있네. 총도 없었다는 소리잖아. 도대체 이런 군인들을 데리고 무슨 세계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무수히 많은 역사들로 하여금 한숨을 지게 만들었고 도무지 이 전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탄넨베르그 전투에서는 심각하게 패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제2군단장 삼소노프가 황제를 뵐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숲속에 들어가서 권총 자살을 해버렸다고. 그 즉시 발견도 못해갖고 다음 해에 발견이 돼요. 이 전투에서 독일군 사령관 힌덴부르크는 말이에요. 잠만 잤다 그러잖아요. 그냥 잠만 잤대. 야전 사령관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힌덴부르크를 나중에 대통령으로 올려줄 만큼 인기를 끌었던 전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1915년 또 봄에도 한 달 동안 러시아 군인들을 30만이나 포로로 잡아놔요. 러시아가 폴란드도 접수해버리고. 이런 군인들로 무슨 영국군, 프랑스군, 러시아군 모두 실은 구구절절한 동기가 없었어요.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몰랐다고. 클라우즈비츠가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구구절절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동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동기가 없으면 뭐 최고죠. 오스트리아는 군비도 보통 다른 나라보다 40% 이하였고요. 군비가 장교 월급도 쥐꼬리만 했고 프로이센 군사체계를 모방한 거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나 매 한 가지였지만은 군인들 사이에 종교가 6개나 있었고요. 민족이 10개로 나눠져 있었고 언어가 5개야. 그러니까 독일어 사령관이 독일어로 얘기하면 밑에 이제 장교들이 이제 외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줘야 됐다고. 이 짝퉁이지 짝퉁. 그 포티어렉 보스니아 총독이 이끌고 있었던 남부 사령관 군대가 총 48만 명이었다고. 근데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독일어로 통솔했다고. 이게 전투가 되겠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군대는 공격형 전투 대용을 가져갔는데 무기는 형편없었어. 공격한다면서도 직접 사용했던 대포는 수비형이에요. 중형이라고.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후방 병참 체계도 못 갖추고. 애초부터 오스트리아군 자체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반면 적군인 세르비아 군대는 굉장히 약했지만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이겼잖아요. 게다가 총사령관이 67세야. 지금 같으면은 거의 90세고요. 그리고 총사령관 위에서 또 지휘를 다시 맡았던 왕이 페타르 1세잖아요. 90이 훨씬 넘어가요. 지금 상태로 보면 나 그 당시 70세였다고. 이 두 노인한테 패배한 거야, 오스트리아 군대가. 에이구. 게다가 원래 총사령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 푸트니크 67세 총사령관 푸트니크가 말이야, 이 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고 다닐 만큼 약했어요. 내일 모레 했다고. 책상에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부서지고 막 그랬던 노인한테 진 거야. 응? 공중전도 벌어지고 여기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의 공중전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세르비아 항공기하고 오스트리아 항공기가 하늘에서 만났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권총을 쏴버렸다고. 그때부터 이제 공중전이 벌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기관총을 달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에다가 기관총을 달기 시작했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패한 건 어쩔 수 없어. 연속 참패합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세르비아군한테도 참패했고요. 아줌마들도 막 나왔거든. 아줌마들도 막 위에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랬다고. 이건 무슨 뭐야 이거? 송상헌의 무슨 동네성 전투야 뭐야? 아줌마들이 막 돌 나르고 뭐 총 쏘고 뭐 세르비아군 죽으면 그 총 들고 아줌마들의 총을 쏘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겼어요. 또 러시아군하고 붙었던 그 오스트리아군도 참패를 해버렸죠. 특히나 러시아군이 탄넨베르그 전투에서 엄청나게 깨지고 난 다음에 정신을 좀 차렸는지 오스트리아군을 만나갖고 90만 명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농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갈리시아를 점령을 해버리죠. 갈리시아가 지금 폴란드 남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거 리우라고 했잖아요. 리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라카우도 그렇고
오스트리아 군대는 서로 민족이 갈라져 있으니까 서로 네가 잘못했어 그랬다 네가 잘못했어 그랬다 이러면서 너 얼마나 오스트리아가 참패를 했는지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가 이 중립국인데 야 이거 독일 편으로 붙으면 안 되겠구나 영국 편으로 붙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독일군이 아무리 잘 싸운다 그래도 오스트리아가 저렇게 개판인데 어떻게 하겠냐 러시아 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계기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오스트리아 남동부 전선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나중에 오스트리아군이 이제 독일군한테 차근차근 이제 붙어가면서 이제 승전도 조금 하면서 그때는 이제 지나치게 세르비아 국민들을 또 복수전을 펼쳤죠. 아주 많이까지 다 죽였으니까 오스트리아가. 이 상징적으로 보면 이 연합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엉망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냥 어네스트 해밍웨이처럼 무기여 자리 거라 그거나 쓰고 앉아 있었고 말이야. 해밍웨이가 원래 덕후잖아요. 밀리터리 덕후인데 밀덕인데 얘가 사람 죽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얘가 항상 사냥이 자기 취미인데 항상 사람을 쏘고 싶어 해갖고 사람을 쏘고 싶어 미쳐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 포로를 딱 놓고 지가 200명인가 쏴주겠다 그래요. 말로 그랬다고 하는데 진짜 쏴주겠는데 어떻게 하나 진짜 쏴주겠으면 큰일 날 걸지.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지가 그랬다 그래요. 그래 반대편을 보면 24살밖에 안 된 중위 에드윈 롬멜이 있다고요. 롬멜이 아주 백전백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든 군인들이 독일군 조금 제외하면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전쟁법도 모르고 전술도 모르고 전략이 뭔지도 모르고 작전이 뭔지도 몰랐어요. 병참이 뭔지도 몰랐을 정도였어. 병참이 밥 먹는 것도 어떻게 해줄 수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장성과 장교들이 전투를 하면서 전투를 배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 같이 이렇게 말 그대로 엉망진창 군대라 하더라도 한 2년 지나니까 보르실로프 장군이 대단한 그 작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갖고 뭐 오스트리아군을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죠. 단 4일 만에 뭐 30만 명을 무력화시켜 버렸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뭐 러시아군도 많이 저기 사상자가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전쟁을 전투하면서 배우게 됐다. 다시 말해서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응? 프랑스군도 연패해서 버티다가 후퇴 도중에 참호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러시아도 독일군한테 참패해서 나라가 휘청거렸고 영국의 갈리폴리 전투 이건 인류 역사에 남는 졸전이잖아요. 모든 군대가 상당수 조란탄을 사용했거든요. 대포가 터지면 그 안에 쇠구슬 같은 게 터져나가고 대단한 머리에 맞아 죽었어. 근데도 철모를 쓸 생각을 1915년까지 안 했다고요. 1년 반 동안 그 철모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 처음으로 하도 프랑스하고 영국군이 그 조란탄에 많이 맞아 죽으니까 이제 철모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독일군도 철모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고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전쟁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전쟁에 끌려 들어갔어요. 모든 군대가 전투를 하면서 전투를 알았고 작전을 하면서 작전을 알았고 병참을 하면서 병참을 알았고 무기를 사용하면서 무기를 알았다고요. 1차 세계대전은 뭐 전쟁의 무슨 기술, 규모, 조직, 무기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이게 뭐 잘난 거예요? 이 기업들이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하고 기업들이 새로 개발된 무기들을 계속 공급을 해줬고, 그러니까 전장에서 실험을 해야 했었고, 실험하다가 터지면 뭐 터져서 죽는 놈은 뭐 지잘못 지팔자고. 또 병참에 참여한 또 대형 기업들은 산업 조직을 병참 조직이랑 묶어갖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이어가야 했었고 전쟁 채권 가격이 아직 채 오르지도 않았잖아. 근데 계속 올라야 됐고 장성들도 마찬가지야. 신기술을 사용해서 한 번 정도는 전투에서 이기고 싶단 말이야. 승전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자기가 또 승진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갖고 전쟁이 끝없이 길어지고 사병들은 그냥 참호해서 그냥 굶어 죽고 뭐 병들어 죽고.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지루한 참호전이 4년을 흘렀다고. 독일군 참호에는 말이에요. 침대뿐만 아니라 PX도 있었고요. 또 프랑스인들 특히 성격 급하잖아. 이렇게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머리 내밀고 공격하다가 죽은 군인들이 뭐 참호 안팎으로 널브러져 있었고
그랬습니다. 전선이 길어지기를 765km나 참호가 파였다고. 병참은 늘어만 갔고 군 장성들은 참호에 가지도 않고 멀리서 와인 파티나 즐기고 앉아 있었고 군인들의 위문 편지는 검열당했고 로스차일드는 새로운 무기하고 용자를 계속 전쟁 안에 불어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진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은 좀 달랐어요. 이제 참호전이 계속 이어지니까 도무지 못 참겠다고 독일군이 먼저 참호 바깥으로 나와서 영국군 시체를 묻어줬어요. 그 독일군입니다. 예?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주면서 잠정적으로 휴전을 제의한 것도 독일군 쪽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전쟁 영화를 보면 그냥 마구마구 서로 적군을 막 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소련이 갈 수 없이 쐈죠. 물론. 근데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1915년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아군과 적군 사이에 친선행위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했는데 포탄 구덩이가 늪지대로 변하면 빠져 죽어가는 그 프랑스 군인들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꺼내준 것도 독일군이었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연락병 아돌프 히틀러가 눈에 상처를 받아갖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을 때 걔를 독일군 진지로 안내해준 자가 영국군이라고. 어? 헨리 텐디라고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영국군 하나가 당신 그 눈 다쳐갖고 헤맬 때 도와줬다는데 맞습니까? 아 그런 영국군이 한 명 있었지. 이렇게 회상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군인들이 중간지대에서 군대 3가 축구도 했다고요. 예? 이게 특히나 저녁에 몸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한번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군 참호가 어딘지 그 거리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적군 참호로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막 웃으면서 야 독일군 저쪽이 니네 편이야. 또 영국군은 야 영국군 저쪽이 니네 편이야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깔깔대고 야 나중에 보자 막 그랬고 서로 보급품도 교환을 했습니다. 담배도 나눠 피우고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매일 밤 만나고 포커까지 쳤다 그래요. 현실은 그랬습니다. 현실은. 응? 영국의 그 해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상사가 이름이 또 크리스마스야. 상사가 오스트리아 군인들 우리가 공격을 하니까 반격도 안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도 총 안 쐈지 뭐. 응? 그래갖고 참호나 뭐 무인지대 노맨스랜드 무인지대에서 만나갖고 여동생 사진 보여주면서 여동생 주선해달라고 그러고 결혼하고 펜팔 친구도 있었고 결혼한 애들도 있었고 게다가 폴란드 출신은 러시아군 뭐 독일군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적군으로 만났지만은 참호에서는 서로 구해줬고 크리스마스에서는 서로 만나갖고 폴란드어로 캐롤송도 부르고 그러고 살았다고.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응? 사령부가 봤을 때는 이들이 하는 행동이 군법 회의감이잖아요. 하지만 군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왜? 전쟁할 이유가 사라져버렸다고.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서로 군대 3가 그 축구했던 군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해마다 만나갖고 저녁 먹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러려면 전쟁을 왜 했을까? 니네들 대가리끼리만의 전쟁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어? 니네들 대가리들끼리만의 전쟁이란 말이야. 우리 사병들의 전쟁이 아니었다고. 진짜 전쟁을 왜 했을까? 전쟁으로 누가 어느 만큼 돈을 벌었을까? 제 8부에서 뵙겠습니다.